게임 원작 영화 리뷰엔 꼭 달리는 댓글이 있죠. 우베볼이 아니라 영화 평론가 게임 원작을 이해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지던트 이블처럼 평론가 평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엄청나게 흥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론가는 게임 원작 영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작품인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물론 전작인 슈퍼마리오 무비조차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의 평은 혹평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 98분짜리 쇼츠 무비란 평마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프로듀서인 미야모토 시게루가 영화의 문법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닌텐도의 의도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게임 원작의 영화는 평론가의 평이 별로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호작용성. 혹시 감명 깊게 한 게임으로 소설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제법 많이 해봤는데요. 이건 생각외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중 8구 여러 개로 이야기가 조각난 시나리오 뭉치가 되어버리죠. 왜냐면 게임에서 시나리오는 극히 일부일 뿐 게임을 만드는 핵심은 플레이어의 행동에서 벌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원작 영화가 이 경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혹은 평론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는 영화 평론가는 생각 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 설득 방식. 게임은 보통 수십 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통해 세계관과 캐릭터를 구축하고 설득시킵니다. 하지만 이를 러닝타임 2시간 내에 압축하면 캐릭터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도로에 수류탄을 던지는 레온을 원작 게임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말이죠. 세 번째, 관객. 이건 평론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 평론가는 영화를 평가할 때 원작 팬과 일반 대중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원작에 충실한 재현을 일반 대중은 모르는 팬서비스로 간주하기 십상이죠. 팬서비스, 오마주가 많으면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즉 평론가는 이게 일반 관객에게 친화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에 평론가는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게임 팬들은 게임의 재현에 주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즐거운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 갤럭시는 평론가에게는 98분짜리 쇼츠 무비란 평을 받게 된 것이고 이에 게임 팬들은 격렬히 반발하는 것이죠. 98분짜리 쇼츠 무비. 평론가가 이런 평을 한 이유는 나름 납득이 갑니다. 1편은 그나마 기승 전결이 존재했는데 2편은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이죠. 아니, 이 영화는 시놉시스 자체가 뭔가 두서가 없어요. 요시를 구출하여 우정을 쌓고 로젤리나가 쿠파에게 납치되고 영화가 2편인가요? 게다가 나중에 공개된 포스터에 스타폭스까지 튀어나오는 등 하나의 영화에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예고편만 봐도 몰입될 정도로 장면 하나하나의 몰입감이 훌륭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쿠파와 쿠파 주니어가 마리오, 루이지, 그리고 요시와 싸우는 전개는 설령 마리오를 모르더라도 불태울 만한 전개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두서가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평론가들의 평이 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닌텐도는 굳이 이런 쇼츠 같은 영화를 만든 것일까요? 저는 갤럭시가 이런 영화가 된 이유는 닌텐도, 나아가 게임 산업의 현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요. 2011년 3DS를 발매한 닌텐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전작인 DS가 1억대 넘게 팔렸으니 후속기도 그만큼은 팔릴 줄 알았는데 정작 발매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닌텐도는 기기 발매 후 6개월 만에 가격을 1만엔 인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3DS의 시장 반응은 이렇게 차가웠던 것일까요? 이유는 당시 불어닥친 스마트폰 열풍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1의 통신사는 NTT 도코모였습니다. 업계 3위인 소프트뱅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서 아이폰4를 사실상 공짜로 풀었죠. 이 상황에서 일본의 산업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주에 약 200엔 정도의 만화 잡지를 사던 10대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무료 웹툰으로 옮겨갔으며 한두 달 용돈을 모아 게임을 사던 10대는 스마트폰에 무료 게임으로 몰려갔지요. 즉 패키지 게임, 굳이 유료 여가 수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10년 더 지난 지금은 아예 게임을 하는 인구조차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업무라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시나리오와 용어를 이해하며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쇼폼을 보는 게 더 편하죠.
즉 예전에 콘솔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뺏겼다면 이젠 남은 사람들을 쇼폼이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슈퍼마리오라는 IP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 게임을 즐기고 그 경험에 매료된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구매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 특히 10대가 쇼폼이나 로블록스 등으로 빠져나간다면 나중에 마리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갤럭시 영화의 쇼폼 같은 구성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그런 방향으로 이끈 것은 게임의 신 미야모토 시게루의 게임 철학 때문이기도 하죠. 혹시 슈퍼마리오 갤럭시 게임을 해보셨나요? 갤럭시의 게임 구성은 납치된 피치 공주를 마리오가 구하기 위해서 여러 별을 떠돌며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별은 각각 다른 테마로 되어 있고 보스 구성도 각각 달리 되어 있는 등 별마다 게임의 경험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죠. 즉 여러 테마로 나뉘어진 스테이지를 매번 똑같이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테마의 기믹에 맞춰 각각 다르게 공략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게임 갤럭시의 구성은 영화판 갤럭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공주를 구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의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것. 굳이 영화의 차이점이라면 영화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다른 테마의 에피소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영화 갤럭시의 마리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쿠파 주니어가 주도하는 아빠 구출기에 휘말리거나 요시, 스타폭스가 주도하는 이야기에 곁다리로 참여하는 등 이야기를 이끄는 축이 아니라 각 캐릭터가 주도하는 이야기의 관찰자, 그리고 조력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마리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란 플레이어가 된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의 게임 원작 영화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기존 작품들이 영화를 게임으로 만들고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게임을 홍보하거나 혹은 게임 IP를 보조하기 위한 게임의 파생 상품이었다면 이 영화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게임과 영화가 주는 경험이 거의 동등합니다. 보는 사람이 각각 다른 세계를 방문해서 모험을 즐기는 식이죠. 차이점이라면 앉아서 보느냐 아니면 게임을 플레이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이건 아마 미야모토 시게루의 의도일 겁니다. 그는 원래부터 스토리보다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철학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작품을 메시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신은 이 영화도 관객을 위한 장난감으로 만든 거죠. 즉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닌텐도가 가진 마리오, 젤다 등의 IP의 힘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비로소 커지게 됩니다. 나도 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10대가 게임을 떠나 쇼폼으로 물러간다면 게임으로만 마리오를 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테고 한 10년 뒤에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마리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게임 인구의 이탈은 닌텐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흥행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반응을 봐도 로블록스 외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가 마리오가 나오는 게임을 사달라고 조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 갤럭시를 보고 마리오에 매료되었다면 이후 발매될 마리오 작품도 같은 감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1993년에 닌텐도가 환상의 괴작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만든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마리오의 인기가 올라가자 이를 기회로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의 입지를 디즈니처럼 높이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도는 실패로 이어졌지만 닌텐도는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서 놀거리를 구하는 사람을 닌텐도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지요. 그리고 갤럭시는 한 차원 발달한 그들의 상술입니다. 슈퍼마리오 무비는 공주를 구한다는 마리오의 기본 세계관을 기승전결을 갖추어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마리오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갤럭시는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체험하는 영화를 만들어 앞으로 나올 닌텐도의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영화 일본 공개 직후 스타벅스의 신작이 공개되자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렸듯 이 게임은 닌텐도의 IP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영화 구성 자체를 여러 개의 쇼츠 모음집처럼 만들어 쇼츠널가 되어버린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볼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마리오란 게임의 매력을 전달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을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 평론가의 평 98분짜리 쇼츠 모음은 어떤 면에선 정답이긴 하지만 마리오 IP의 수명을 걱정하는 닌텐도의 입장 그리고 즐거움을 전달해야 하는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게 꼭 나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영화를 프로듀싱한 미야모토 시게루는
이 영화의 평이 나쁜 걸 보고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화는 게임을 영화처럼 구성하는 것이었고 그런 의도에서 보면 결과는 성공이니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쇼츠몸이란 평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갤럭시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는 경험을 영화로 전달하는 전무후무한 시도에 성공한 영화니까요. 닌텐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콘텐츠 수명이 짧은 시기에 압도적인 영상미와 쉴 수 없는 액션으로 작품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어찌 보면 평론가의 98분짜리 쇼츠라는 평은 이 작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발언일지는 몰라도 작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현재 닌텐도의 상황 및 사업 분야에 맞는 정말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